안녕하세요. 히커 서영사입니다. 오늘은 무비토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2009년작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고요. 일단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can't. This is why we're here. Unobtainium. Because this little gray rock sells for 20 million a kilo. That's the only reason. It's what pays for the whole party. It's what pays for your science. Comprendo? Now those savages are threatening our whole operation. We're on the brink of war, and you're supposed to be finding a diplomatic solution. So use what you've got and get me some results. 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이 아바타라는 영화의 이제 갈등의 요인이죠. 이 판도라 행성을 개발하는 그 회사의 그 직원이 들고 이렇게 보여주는 금속이 언오브테이니움이라는 금속인데, 이거는 그 아바타에서 새로 만들어낸 그런 세계관의 금속은 아니고 원래 SF 세계관에서 오브테인이 무언가를 획득하다라는 거라서 획득할 수 없는 금속이라는 걸로 언오브테이니움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그거를 차용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판타지 계열의 뭐 오리아르콘이라든지 마블 세계관의 비브라니움하고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바타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언오브테이니움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사실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아바타를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요 논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 프렌들리 메탈릭 프레넬이라는 논문을 읽다가 요 발견한 게 있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스트 프렌들리 메탈릭 프레넬이라는 거는 금속에서 이 아티스트가 금속의 색깔이라든지 그 금속이 프로넬 이퀘이션에 의해 가지고 엣지로 가면서 색깔이 변하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쭉 살펴보시면 이 각각의 금속에 대한 예제가 들어있는데 그 밑에 언오브테이늄이라는 금속이 나와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금속이야? 이런 금속이 있어? 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바타의 그 금속이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아바타 영상에 나오는 그거는 이렇게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재밌는 주제를 발견했으니까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금속 쉐이더를 후디니아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금속 쉐이더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거는 이제 머티리얼 팔레트에 있는 알루미늄이랑 플라스틱을 가지고 와서 똑같은 색깔로 베이스 컬러를 맞춰주고 나머지 모든 파라미터는 동일하게 맞춰주고요. 메탈릭을 플라스틱의 경우는 0으로 놓고 알루미늄의 경우는 1로 놓은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떻게 렌더가 되는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 가지고 설정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알루미늄의 렌더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배경이 뚜렷하게 모든 곳에서 이제 리플렉션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보시면은 카메라를 향하고 있는 면은 리플렉션이 이렇게 눌러져 있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리플렉션이 높아지는, 그래서 이거를 결정을 하는 게 이제 프로넬에서 IOR,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쉐이더는 메탈릭이라는 파라미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 간단하게 만든 쉐이더인데요. 메탈릭을 1로 했을 경우에는 디퓨즈는 0이 되고요. 디프렉션이나 SSS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반사를 구하는 데만 집중해서 만든 쉐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렉션을 계산하는 노드는 PBR 넌 메탈릭 노드랑 PBR 메탈릭 리플렉션 노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용도는 PBR 넌 메탈릭의 경우는 아까 보신 플라스틱처럼 서페이스 노멀과 I 벡터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반사율을 눌러주는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메탈릭 리플렉션은 그냥 순수하게 100%의 리플렉션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구해진 리플렉션에다가 금속 고유의 색깔을 입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옛날 사극 같은 것들 보시면 배우들이 이제 청동 거울 같은 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사되는 영상을 비출 때 배우들 얼굴이 약간 노르스름하게
나오는 것들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게 반사된 이미지에 청동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색깔이 입혀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컨덕터 프로넬이라는 노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색깔을 입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컨덕터 프로넬은 리플렉티비티랑 엣지 틴트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걸 색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보신 논문의 요 페이지를 보시면 리플렉티비티랑 엣지 틴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렉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서페이스 노멀이 카메라를 향하고 있는 부분, 엣지는 점점 그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지면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리플렉티비티가 0.4의 그레이이기 때문에 모두 한 곳에서 시작되지만 서로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RGB 파장이 엣지로 가면서부터 점점 벌어지죠. 그래서 고유한 색깔을 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리프렉티브 인덱스랑 익스팅션 코에피션트, 굴절률이랑 소관계수죠. 요 각각의 값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refractive index.info라는 페이지인데요. 상당히 많은 양의 물질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물질들을 대부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주의하실 점은 결과가 refractive index랑 extinction coefficient가 한 개의 값들로만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RGB 3개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값들을 웨이브랭스에다가 0.65를 넣으시면 빨간색, 0.55를 넣으시면 녹색, 0.45를 넣으시면 파란색을 각각 구해가지고 후디니에서 같은 값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과학적인 값에서 시작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트 디렉션이 전혀 불가능한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아티스트가 좀 더 컨트롤하기 쉬운 색깔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것들이 이 논문의 주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해서 지금은 리플렉티비티랑 엣지 틴트의 색깔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쉐이더에 파라미터를 조절해 가면서 룩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렉티비티의 색깔을 지정하기 위해서 컬러 버튼을 클릭을 하면 컬러 에디터가 뜨는데 이 컬러 팔레트를 이용하지 않고요. 이미지에서부터 색깔을 가져올 수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미지는 아까 우리가 봤던 논문에서 언오브테이니언 부분의 색깔을 스크린 캡처해 가지고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 에디터의 좌측 상단에 보시면 뷰, 픽, 인풋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조그만 창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리니어 워크플로우를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리니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리니어 워크플로우에 관해서는 후디니 헬프의 리니어 라이팅 앤 컬러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후디니는 특별히 생각해서 유저가 세팅을 바꾸지 않으면 자동으로 리니어 워크플로우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소개할 거라서 추가로 이 헬프를 잘 읽어서 이해해 두시면 ACS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리니어 워크플로우를 공부하시다 보면 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리니어 워크플로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상 매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사를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사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물체를 본다라고 그랬을 때 광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원이 존재를 하고 다시 그 광원과 똑같은 광원이 하나 더 존재를 한다라고 그러면 빛의 밝기는 2배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의 눈은 빛의 밝기가 2배로 밝아졌다라고 인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빛의 밝기가 2배가 되었을 때 2배로 인식할 수 있는 거를 감마 1.0 리니어하다고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눈은 그 감마 1.0인 정보를 받아들여서 빛의 밝기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영상 매체의 아주 초창기에는 필름과 영상기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필름의 감마는 1.0에 가깝고요. 영상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램프의 아주 밝은 버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CRT가 처음 텔레비전이 발명되면서부터죠. CRT는 전기의 신호가 2배가 되었을 때 2배 밝게 빛을 표시해 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그러면 감마 2.2 그래프, 이 지금 오렌지색 실선으로 보이는 우묵한 그래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정상적인 밝기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리니어하게 얘네들을 변환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를 어느 쪽에다가, 영상을 쏘아주는 쪽에다가 아니면 영상을 받는, 수신하는 쪽에다가 장착할까 했을 때 수신하는 쪽보다는 송신하는 쪽에다가 이 장치를 달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RT 초창기부터 영상에다가 볼록하게 감마를 넣어서 영상을 송출하는 것들이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지털의 세계가 열렸죠. 디지털의 초창기에는 모두 다 CRT 모니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라든지 윈도우즈의 화면이라든지 모두 다 감마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CRT의 시대가 저물면서 LCD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LCD는 이런 감마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LCD는 비교적 리니어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이미지들을 감마를 먹인 상태로 표시할 필요가 없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디지털의 세상에서는 비트 수가 들어가잖아요. 8비트, 16비트 이런 식으로 비트가 필요해지는데 감마가 적용된 상태에서는 사람의 눈이 어두운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밝은 부분에서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민감한 부분에다 더 많은 비트 수를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마가 적용된 8비트 이미지 수준으로 밝기의 단계를 리니어 환경에서 구현하려면 50% 정도 비트 수가 더 필요해서 12비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장에서도 감마를 먹어 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것들이 계속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초창기에는 그냥 2D 그림판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감마 2.2분의 1이 먹어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포토샵도 지금 감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계속 직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3D 환경이 되면서 컴퓨터 그래픽 상에서 라이트를 놓고 렌더링을 하고 합성을 하고 하려다 보니까 이 감마가 먹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작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기준으로 해서 모니터 저편에는 컴퓨터 그래픽의 세상이 있고 거기는 감마 1.0을 사용을 하고 모니터 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도록 하자라고 리니어 워크플로우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니어 워크플로우가 창이 아무런 그냥 모든 정보들을 그냥 통과시킨다라고 그러면 리니어한 그래프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모니터는 이미 불룩한 영상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컬러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이미지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공을 하는 게 그 모니터에다가 한 번 더 필터를 걸어가지고 모니터가 받아들이는 신호는 감마 2.2를 적용한 볼록한 그래프를 우리가 만들어 줄게. 그러면 모니터가 다시 우묵하게 만들고 사람 눈에는 리니어한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밝기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컬러 에디터의 좌측 상단에 있는 뷰픽 인풋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뷰라는 거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모든 창이 sRGB, 즉 위로 볼록한 감마 특성 그래프를 적용을 했고 여러분들의 모니터가 걔를 다시 우묵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리니어한 그래프가 된다. 정상적인 색깔로 보인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픽의 리니어를 설정한 이유는 색깔을 선택을 한다라는 것들은 컴퓨터 그래픽의 세상에서 색깔을 선택하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 세상은 모두 다 리니어로
움직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픽은 리니어를 적용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컴퓨터 그래픽 세상에다 보낼 때는 위로 볼록해져 있는 감마를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리니어라이즈라고 하죠. 리니어하게 만들어진 상태로 집어넣어서 리니어하게 색깔을 클릭을 하면 제대로 된 색깔을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색을 하나 찍었습니다. 근데 그린 값이 1.3이 넘는 값이 나왔고요. 레드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는데 8비트 인티저에서 이 값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서 이걸 조금 디버깅 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미지를 캅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어떤 게 정확한 값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파일 캅으로 똑같은 이미지를 불러들였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 캅에서 리니어라이즈 넌 리니어 이미지를 체크를 일단 켜서 이 값을 확인을 해 보시면 파란색 부분은 세 개의 값이 모두 다 어떤 특정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녹색 값을 사용을 할 텐데요. 녹색은 녹색 채널이 1이고 파란색 채널이 0.2195이기 때문에 하나의 값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리니어라이즈 넌 리니어 이미지로 했을 때는 어떤 것이 적용되냐라고 그러면 이미지 컬러 스페이스에서 sRGB를 적용하는 게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PNG 파일이기 때문에 sRGB 커브가 먹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끄면 얘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색깔 정보 그대로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커렉션을 안 하는 거죠. 거기다가 감마를 적용해서 얘를 평탄하게 하는 노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솔리드 컬러를 하나 가져와서 두 개를 빼서 차를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서브트랙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브트랙트 결과값이 0에 가까운 값, 아주 작은 값이 되면 똑같은 색깔을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컬러를 찍으신 다음에 찍으면 이제 sRGB 상태에서는 아까랑 똑같은 값, 그린이 1.3이고 그 다음에 레드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값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오토매틱 이미지 컬러 스페이스를 끄시고요. 인풋 이미지를 클릭을 해보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컬러 스페이스가 뜹니다. 그래서 디폴트 상태일 때는 sRGB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감마 2.2를 선택을 하시면 제대로 된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문서에서 sRGB가 감마 2.2라는 설명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맞습니다. 모든 자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버그가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자동화된 과정에서 색깔을 찍었을 때 다른 색깔이 나온다라는 것들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쉐이더로 들어와서요. 리플렉티비티에 색깔을 주시고요. 엣지 틴트에 색깔을 지정을 하시면 서페이스가 카메라를 향하고 있는 부분은 푸른색이 돌고 엣지로 가면서 녹색기를 띠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 워크플로우 상에서 룩뎁을 마쳤고요. 물론 이게 이제 완성은 아니고 어떤 이제 기준이 되는 숫자, 시작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색깔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들은 아마도 룩뎁 과정에서 충분히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리니어 워크플로우에 이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에이시스 워크플로우로 룩뎁을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에이시스 워크플로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후디니 18.5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긴 했는데 그때는 그 결과를 비교하는 두 이미지에서 그렇게 이거를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후디니 19.0의 파이로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거를 검토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 과정에 포함을 시킬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분이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기준이 있어야지 제대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해보게 된 거고요. 일단은 에이시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웹페이지나 GitHub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 압축을 푸시고 후디니 env 파일 안에다가 OCIO의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하신 후에는 후디니를 다시 재기동하셔야 되고요. 제대로 설치가 됐다라고 그러면 컬러 세팅에서 OCIO 컴피그가 활성화되면서 여기 지정하신 경로가 보일 거고요. 그 전에 이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감마가 켜져 있었죠. 그 다음에 렌더 뷰에서도 이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감마를 사용을 할지 아니면 오픈 컬러 IO를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시스 워크플로우 상에서 룩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픈 컬러 IO 서포트라는 사이드 이펙스 후디니 헬프 페이지를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An Idiot's Guide to ACES라고 해서 많은 튜토리얼에서 이 페이지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를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이야기들도 다루고 있지만 아주 깊숙하게 이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셔서 이것들을 좀 참조를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CG 시네마토그래피나 에이시스 센트럴을 추천해 주셔서 이것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에이시스가 뭔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아카데미 컬러 인코딩 시스템 이래서 기존에는 색깔을 전부 다 각자 회사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촬영 장비를 만드는 회사, DI를 하는 회사, VFX를 하는 회사, 영화관, 그 다음에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 TV를 만드는 회사 각자 다 색을 자기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산업 표준화를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워크플로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리니어 워크플로우를 베이스로 해서 색 영역을 넓혀보자라는 겁니다. 이 지금 보시는 거는 CI1931 크로마티시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색도도라고 하시던데요. 지금 이 RGB의 손톱처럼 보이는 이게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을 표시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쪽에 보이는 빨간색 삼각형이 리니어 워크플로우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운동장의 넓이였어. 그런데 기술이 발전해서 UHD라든지 색을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개발되면서 이거를 우리가 sRGB 이 운동장에서만 놀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작업을 해보자 해서 에이시스가 제안을 하게 된 거거든요. 실제 원래 에이시스에서 제안하는 거는 이 모든 가시광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다른 이제 컬러 스페이스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걸 제대로 표시해 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까지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에이시스 CG라는 조금 더 작은 삼각형을 VFX 회사는 이걸 사용합시다라는 운동장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UHD TV에서 사용하는 REC 2020이라는 컬러 스페이스랑 흡사합니다. 그래서 에이시스 워크플로우는 리니어 워크플로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리니어 워크플로우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시스 워크플로우 상에서 룩뎁을 하시려면 뷰포트에 오픈 컬러 IO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탈 쉐이더의 리플렉티비티와 엣지 틴트의 색깔은 에이시스 CG에 맞게 다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컬러 에디터를 켜보시면 좌측 상단에 뷰 픽 인풋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뷰는 여러분들 모니터가 sRGB 컬러 스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을 테니까 sRGB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픽의 에이시스 CG는 리니어 워크플로우 상에서 리니어하게 되어 있는 색깔을 찍었다라고 그러면 에이시스 상에서는 리니어하게 되어 있고 그 색 영역을
sRGB에서 ACES CG로 확장한 영역에서 색깔을 찍어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풋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되어 있는데 이걸 끄고 매뉴얼로 설정을 하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수동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의 유틸리티에 sRGB 텍스처를 설정을 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PNG나 JPEG 같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감마가 2.2분의 1이 들어있어서 불룩하게 되어 있는 그래프라고 썼잖아요. 그걸 리니어하게 만들면서 걔네들을 생영역을 sRGB에서 ACES CG로 확장시킨 상태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색을 선택을 하시고요. 엣지 틴트에 색을 선택하시면 밸류 값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테스트 렌더를 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될 게 인바이러먼트에 들어가는 HDR 이미지도 sRGB 스페이스에서 저장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얘를 ACES CG 베이스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후디니에서는 캅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캅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디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헤이븐 스카일릭 거라지 2K RAT 파일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하게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드릴 때 따로 변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러드린 이미지를 OCIO 트랜스폼이라는 노드를 이용을 해서 리니어하게 저장되어 있는데 컬러 스페이스가 sRGB인 I를 ACES 워크플로우에서 생영역을 ACES CG로 확장해서 변환해 주세요 라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변환한 결과를 보시면 아주 약하게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제 여러분들 모니터에서 보시면 유튜브 상의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뚜렷하게 구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세 인바이러먼트 맵 들어가는 곳에다가 보통은 파일 패스를 지정을 해주시는데 OP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하시면 캅의 결과를 그대로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캅의 결과를 상대 패스로 넣기 위해서 저는 OP 풀 패스라는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했는데 그냥 경로를 지정하시겠다 그러면 경로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워크플로우의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리니어 워크플로우의 결과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ACES 워크플로우의 결과입니다. 보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가운데는 양쪽 로 데이터의 차를 보여줍니다. 어두울수록 동일한 데이터군요. 그리고 리니어 워크플로우의 결과에 ACES를 적용을 하고요. ACES 워크플로우의 결과에 감마 2.1을 적용하면 마치 좌우가 뒤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저장된 데이터가 유사한데도 다르게 보이는 건 ACES에서 출력 단계에서 적용하는 RRT 변환이라는 과정에 주로 기인한 걸로 보이는데요. 출력 단계에서 이미지에 이지인 이지아웃 커브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후디니 19 파이로 소개 영상에서도 아무런 설정도 바꾸지 않고 ACES를 적용한 것만으로 뷰포트 결과가 바뀐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말은 여럿이 함께 작업하는 환경에서는 모두가 ACES를 사용해야지만 의미가 있지 여러분 혼자만 모니터에 보여지는 결과를 보고 라이팅이나 쉐이더 세팅을 조절해가지고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포트폴리오 작업 같은 개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결과물이 보여지는 환경에 따라서 리니어 워크플로우에서 감마 설정을 잘못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ACES에서는 그렇게까지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작업할 때 본인이 모니터에서 보던 것과 다른 결과가 시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이건 리니어 워크플로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도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ACES가 더 나은 렌더 결과를 위해서 적용돼야지만 되고 가까운 미래의 표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금 리니어 워크플로우처럼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되겠죠. 지금은 개인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시기의 상조가 아닐까 싶고요.
회사라면 색에 관한 것들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 라이팅 팀이나 합성 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씁시다 할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관련 정보를 수집해 놓는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은 설명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컬러 매니지먼트 색을 관리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OCIO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 같은 많은 것들이 얽힌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무사히 격변의 시기를 잘 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바타의 언오브테이니움부터 시작해서 금속 쉐이더를 만들어 봤고 리니어 워크플로우와 에이시스 워크플로우에서 룩뎁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화로 다른 후디니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